세계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숫자가 크게 다르죠. 미국, 인도, 중국처럼 수백 개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국, 일본, 포르투갈처럼 하나의 언어만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언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지형과 역사, 정치와 경제라는 요소가 모여 한 나라의 언어 수를 결정하죠. 앞서 언어가 많은 나라에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영상에서 현상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그 이유에 집중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다언어 국가가 되고 왜 어떤 나라는 단일어 국가가 되는지 그 원인을 이 영상에서 알아봅니다. 언어가 많은 나라라고 하면 대개는 인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인도에는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마다 따로 쓰는 공식 언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언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400개 이상의 독립 언어가 존재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명함도 못 내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 있는 큰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는 인도의 2배가 넘는 840개의 언어를 사용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가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도 인도보다 더 많아 각각 709개와 532개입니다. 세계의 언어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제 기준 데이터베이스인 에스놀로기에 따르면 인도가 459개로 4위고 이어 호주, 미국, 중국, 멕시코, 카메룬, 브라질, 콩고 민주공화국 순입니다. 모두 20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초다언어 국가들이죠. 여기서 언어로 분류되려면 크게 2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그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백 명, 심지어 몇십 명만 남아도 독립된 언어로 인정합니다. 둘째,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휘가 비슷해도 문법, 억양, 음운 차이가 크면 다른 언어로 봅니다. 방언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서로 대화가 되면 방언,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언어입니다. 반대로 한 나라 안에 사실상 하나의 언어만 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거의 전원이 일본어를 쓰며 오키나와계 언어는 사회적 영향이 미미합니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도 완전한 단일어거나 준단일어 국가입니다. 이렇듯 어떤 지역은 다언어 사회가 되고 어떤 곳은 단일어 국가가 된 것은 우선 지리적 장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산맥, 정글, 바다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면 작은 변화가 누적돼 결국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가 됩니다. 바로 파푸아 뉴기니가 그런 사례죠. 4,000m급 산맥과 깊은 계곡, 빽빽한 정글 때문에 마을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립 속에서 마을 단위가 각각 독립된 언어로 발전하며 800개가 넘는 언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7,000개의 섬에 나눠 사는 인도네시아와 열대우림으로 이동이 극히 어려운 콩고도 비슷한 환경이죠. 둘째, 국가 통합이 늦게 이루어질수록 언어가 많게 됩니다. 언어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하나로 수렴되어 갑니다. 법령, 군대, 세금 같은 행정체계가 생기면 지배층의 언어가 표준이 되고 지역 언어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죠. 대부분 유럽 국가가 지금 한두 개의 언어만 쓰는 게 그런 과정을 밟아서입니다. 아프리카는 정반대입니다. 국가 형성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대륙이죠. 19세기 후반까지도 사회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라 부족이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국가가 만들어질 조건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민 권력은 통합을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지역을 잘게 나눠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언어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죠. 동남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강한 왕국이 등장한 태국과 베트남은 언어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반대로
섬이 많아 국가 형성이 늦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지금도 수백 개의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인구 이동이 적고 마을 단위가 강한 지역은 언어가 쉽게 보존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면 언어는 서로 섞이지만 이동이 적으면 언어는 공동체 안에서만 변합니다. 바깥과 섞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고립된 채 누적되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언어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아마존이나 콩고 분지의 소규모 부족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언어가 다른 공동체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접한 무리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규모 농경지역도 비슷합니다. 네팔, 부탄, 북인도 같은 산악 농경 공동체는 계곡마다 생활권이 나뉘어 있고 시장이나 행정체계가 늦게 발달해 외부 언어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의 고산 소수민족들도 마을 단위로 생활하며 외부와 연결이 적어 지역마다 독립된 언어가 수십 개씩 남았습니다. 넷째, 식민지 경계가 민족 경계와 무관하게 그어지면 언어가 많아집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경은 19세기 말 유럽 열강이 책상 위에서 직선으로 그어 만든 것입니다. 이 경계는 실제 부족 언어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던 집단이 서로 다른 나라로 나뉘고 전혀 다른 언어권이 같은 나라에 묶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북부 하우사, 서부 요루바, 동부 이구보는 원래 서로 다른 왕국이었지만 영국 식민 통치 아래 하나로 묶였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언어 집단이 수백 개가 더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초다언어 국가가 되었죠. 벨기에가 거대한 영토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콩고 민주공화국도 비슷합니다. 카메룬, 차드, 수단은 반대로 한 언어권이 여러 나라로 잘린 경우입니다. 이들은 같은 언어권이었지만 서로 다른 국가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언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다섯째, 민족 구성이 처음부터 복잡했던 경우입니다. 인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같은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도 처음부터 겹겹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모든 언어를 하나로 묶을 만큼 강한 권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언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마오리아, 무굴, 영국 같은 제국이 등장했지만 지역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오랜 왕국의 역사가 있지만 특정 집단이 다른 언어를 완전히 흡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도시국가와 왕국이 많았지만 언어를 독점할 만큼 강한 중앙 권력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강제적인 동화 정책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학교, 행정, 군대를 통해 특정 언어를 표준으로 밀어붙일 때만 언어가 줄어듭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런 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지방 언어를 공공 영역에서 금지하며 프랑스어를 강제했고 영국도 웨일스어와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드 게일어를 학교와 행정에서 배제하며 영어 중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에선 이런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나 솔로몬 제도 같은 지역은 식민지 행정이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했고 언어를 통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다수 국가에서도 식민지 정부는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어만 사용했고 지역 언어를 통합할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정치, 민족 갈등 때문에 특정 언어를 강제하기 어려워 언어가 그대로 유지됐죠. 일곱째는 경제적 이유로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언어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익이 될 때 언어를 바꿉니다. 반대로 이득이 없다면 굳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마을 단위에 머물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언어가 그대로 남습니다. 돈벌이와 결혼, 종교활동이 모두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면 바깥 언어를 배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언어를 바꾸는 비용만 있고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수백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중앙정부의 통합력이 약한 아프리카 중앙부나 사헬 지역이 그런 곳들이죠. 동남아 산악지대와 인도 북동부, 아마존과 파푸아뉴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어가 많아지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보면 이와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언어가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첫째, 초기에 강한 중앙집권 국가가 생기면 언어는 빠르게 하나로 정리됩니다. 법령과 세금, 군대와 의례를 운영하려면 공통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중심이 일찍 생긴 지역일수록 지배층의 말이 행정교육의 표준이 되고 지역 언어는 힘을 잃습니다. 일찍이 진위 문자를 통일하고 한이 관료제와 군대를 하나의 언어로 운영했던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중앙집권을 강화한 한반도와 야마토 정권이 4세기경부터 세력을 모아 하나의 언어 중심을 이룬 일본도 비슷합니다. 둘째, 지리적 장벽이 낮고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언어가 하나로 모입니다. 평야가 넓고 강줄기가 이어진 땅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섞입니다.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투와 표현도 비슷해지고 방언 차이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공통된 형태가 생기고 나중에 국가가 등장하면 이 언어가 표준이 됩니다. 서유럽은 평야와 강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교류가 이어진 지역입니다. 라인강, 도나우강 같은 큰 강이 교역로가 되었고 로마 도로망 덕분에 지역 언어들이 서로 만나 섞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중세 이후에도 도시간 이동과 교류가 이어지면서 지역말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식민지나 제국이 표준어를 강제로 퍼뜨린 경우입니다. 국가가 행정과 군대의 효율을 위해 하나의 언어만 허용하면 지역 언어는 빠르게 주변으로 밀려나죠.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혁명 이후 하나의 공화국, 하나의 언어를 목표로 삼으면서 지방어를 공공영역에서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방언어를 쓰면 처벌받았고 행정문서는 모두 프랑스어로만 작성했습니다. 넷째, 문자와 교육제도가 일찍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문자가 생기고 국가가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언어는 대개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일본은 가나라는 고유 문자 덕에 표기 방식이 하나로 고정됐고 이것이 표준 일본어의 틀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라틴 문자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교육과 성지, 문학은 모두 라틴어 기반 문자로 이루어졌고 지역 방언은 구어로만 남았습니다. 다섯째, 경제의 중심지가 일찍 생긴 나라입니다. 돈과 일자리가 한 도시에 몰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상업, 행정, 교육이 모두 그곳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언어가 가장 쓰기 편한 언어가 되고 그대로 표준어가 됩니다. 표준어는 문화적 권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서 먼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쿄는 에도 시대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상인, 무사, 관료가 몰리며 사람들이 섞였고 이 과정에서 도쿄어가 넓게 퍼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부터 금융, 교역, 교육의 중심인 파리는 도시의 경제적 심덕택에 파리의 언어가 곧 프랑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국가 크기가 작고 지형적인 장애물도 거의 없으면 언어는 빠르게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끼리 쉽게 섞이고 이동이 자주 일어나면 지역말이 따로 발전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런 구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구가 40만 명에 불과하고 도시 간 거리도 짧아 교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부 이민도 거의 없어 언어가 중세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덴마크, 포르투갈 역시 작은 영토에서 언어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일곱째는 민족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입니다. 흔히 단일 민족이라서 언어가 하나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정치 문화 단위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갈라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과 일본, 몽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몽골은 유목 생활이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서로 섞였기 때문에 집단이 고립되기 어려웠고 부족 간 연합과 혼인이 반복되면서
언어가 따로 갈라질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독립된 언어로 나뉘지는 않았던 거죠. 정리해보면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하나의 언어만 쓰지 않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다언어 국가에 가깝죠. 오히려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언어로 소통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다언어 국가는 다양성을 갖는 대신 언어를 둘러싼 갈등과 비용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정과 교육, 정치에서 끊임없는 조정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언어 하나만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이점을 지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